구독, 좋아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연결을 할 건데요. 최 변호사님의 활동이 요즘 왕성합니다. 여러 가지 신속하게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하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분석도 아주 조목조목 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연결되면 좀 연결됐다고 알려주세요. 혹시 연결됐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우선 첫 질문을 좀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 했던 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사안을 먼저 다룰 텐데요. 네네. 그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이 대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협박하고 검사, 검찰총장 자기 수사한 사람 다 협박하고 지금 선관위 자체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고 이거 지금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다음번 대상은 바로 언론인 여러분들. 자기들한테 안 좋은 거 보도하는 사람은 다 탄핵해서 언론사 문 닫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지만 다음에는 언론이 타겟이 될 것이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는데, 어제 사법부 소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대법원 앞에서 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관은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자리에 왔다.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께서 얘기했는데, 어제 그 대법원 앞 규탄대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가까운 곳이 대법원이라서 현장에 제가 갔었고, 김문수 후보님이 사저우를 토하시면서 사법부를 침탈하는 세력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이 어떤 치열한 전쟁 상황, 이 부분을 아주 너무나 좀 감동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헌법 69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서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헌법 수호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법원 앞 규탄 대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절대 황제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선진,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실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 판결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사법부의 판단은 다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초를 다 겪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은 본인이 아직까지 무죄 받고 이럴 때는 아무런 소리 안 하다가 본인이 유죄 판결 받고 이제 별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갖은 수를 다 써서 자기에 대한 특혜를 받는 이런 입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속에서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감인가를 알 수 있는 자리였고, 또 하나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김문수 후보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50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님을 연호했는데, 본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차에 타기 전에 일일이 선거운동하고 지지 나오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방탄복 입고 접근 금지시키는 이재명과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이런 김문수 후보 모습이 특히 대비되는 그런 오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적 차이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그냥 체감을 하셨군요. 아주 네, 그냥 맞습니다. 예, 아주 현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 사자 후를 아주 격정적으로 연설하는 장면도 살펴봤다고 하는군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각종 악법 한두 건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계속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이 법안 자체들이 이 사법부 자체를 흔들거나 이재명의 범죄를 사실은 면소하는 이런 악법들을 계속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보니까 이제 몇 개의 법안들 한번 볼 텐데 조의대 특검법,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재법 개정안 막 쏟아내고 있는데 대체 이 법안들이 개정안 형태로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그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법안 자체의 핵심적인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5가지 법안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원하기 위한 악법 5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이재명 황제 등극 지원법 내지는 이재명 특공계급 창설법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재명을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법이다. 아, 예. 이재명이 황제로 등극하기, 황제가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몽땅 다 쥐고 있는 사람이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180석 같이 연대를 한다고 하면 196까지 해서 사실상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실상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예전에 다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유절한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자마자 그동안 숨겨놓은 발톱을 내밀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특권계급 창설법, 이게 뭡니까? 본인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면은 뭐 경력이나 학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 행위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 아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압박했다, 아니다. 이것은 행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딱 이재명이 기소된 범죄와 관련되는 죄를 사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그럼 예컨대 뭐 이건 가정적인 겁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럼 살인죄를 없애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법을 없앤다고 해서 그 앞에 있었던 행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컨대 뭐 간통죄라든가 아니면 낙태죄 그런 부분은 계속 합헌이 났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는 그런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음으로써 그 범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이제 법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됐던 사람들도 면소 판결을 받지만 이거는 무슨 상황성의 변경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허위사실 적시 특히 행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되고 처벌되는 사람들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례 그 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그곳으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선고가 받았던 이유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이재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도한 헌법 침탈 주장을 막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대법원 앞에 와서 김문수 후보님이 사자후를 토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어제의 하루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계룡산도인님이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3주도 못 참고 발작질하는 것은 너는 뭐냐 이랬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뭐 지금으로 하면 이제 2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네. 3주 그냥 대략 3주도 조금 안 되는데 19일, 네, 20일,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3주도 못 참고 발작질하는 이 하이에나 때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서둘러 이 악법들 아까 황제 등극 지원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서둘러 통과시키는 이유는 뭐라 보세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뭐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저한테 다른 해석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명분은 되지만 그 명분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무도한 사법권 침탈 그리고 특권 계급을 만드는 헌법 침탈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이 국민이 정말 피로 응징을 할 텐데 요즘 참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렵게도 이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한 견제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입법, 정말 위헌적 입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위헌적 입법을 하느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하던 재판도 정지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그런데 그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실제로 지금 완전히 위헌이죠. 왜 위헌이냐 하면은 헌법 68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판결에 의해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내내에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돼서 고리됐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뭐가 돼 있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한 때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조기 대선 치른다는 것이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법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68조 2항 위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만에 그 부분이 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 부분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따르는 판결을 받아서 위헌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아마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본 회의에선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본인들이 이제 그런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충분히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서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당위론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군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때에 또 대비를 하는 것이겠군요. 미리 통과시켜 놓고 뭐 그런 네. 것까지도 대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치권 현안을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가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최근에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통한 심정, 가슴앓이 하는 장면도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꼬마 꼬마 민주당. 네.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홍준표 총리설까지 어디선가 이렇게 그걸 흘리고 있었는지 여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좀 술렁술렁 어제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한마디로 한 줄 정리. 이재명의 이관계. 이의제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21세기판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필승 카드로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내 경선의 후유증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이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적으로서 적을 제압한다라는 이 전략, 제2 전략에 저희는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마 홍준표 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세계일보 측에서, 지금 하와이에 계시는 홍준표 후보님께 직접 통화를 하고 그에 따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의 선거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럴 일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모 국회의원이 후보 특사로 지금 하와이로 오늘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합의 시간인 것이지 분열의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재명의 그런 분열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경제학자로서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재명 캠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유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쪽으로 가서 캠프에 들어간다고, 조인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우리 캠프에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함으로써, 정말 황당한, 정말 일을 겪은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쓴다고 해서 진짜 쓰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오늘 김대식 의원이 특사로 오늘 갑니까? 내일 또는 모레? 제가 알기로 오늘 내일 금명간에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요? 얼마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자, 홍준표 시장이 어떤 행보를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이 사안의 마지막 종착점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현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홍준표 씨 총리설 문제는 이관계, 이재명의 선거용이다 이런 걸 간파하고 계시다면 홍준표 시장께서 충분히 이걸 간파하리라고 보는데 마음이 잠시 두근거릴 수 있지만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집단인지 개딸이 어떤 집단인지 어떻게 세력들을 용도 폐기하는지를 잘 안다면 간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대구에 있는 어느 언론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실제로 국민의힘을 버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후보 또는 실제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실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를 하셨고 또 국민의힘으로 해서 당 대표 나아가 경남지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시장까지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난 12월 이런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 총리를 맡아달라라는 그런 제안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담담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살아왔던 그런 신념을 저버리고 이재명이 밑으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대식 의원님이 지금 하와이까지 가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싶고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속상한 거는 저라도 좀 많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단기 필마로서 당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사라든가 아니면은 대구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단기 필마로서 해냈다. 그 부분 개인적인 영향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도 하실 수 있었고 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원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해서 또 경남지사 또 대구 시장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정말 선당후사 정신이 무엇인지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입장을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외부에 계시는 한덕수 후보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도 지금까지 같은 살짝 태업 같은 일은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우리가 상도이라고 하듯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뭘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제가 이 비유를 홍준표 시장님한테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속이 상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과연 홍준표 시장님한테는 가지 않을지, 그 시장님을 지지하던 세력들에게는 가지 않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신다고 하면은 홍준표 시장님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충분히 돌아오셔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기대와 우려 동시에 둘 다 있는데, 자, 기대는 이런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그간의 여러 가지 모습, 의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은 강한데, 주로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력에 대한 이득은 집착은 강한데, 위기의 순간에 나라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사람은 없더라. 낡은 관성에 익숙하고 주로 파벌, 뭐 이런 것에 패권주의, 이런 낡은 어떤 행태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문화가, 정치 문화가 오랫동안 근래 한 20년간 축적돼 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런 거 확 바꿔가지 않으면 사실은 보수정당 미래가 없다, 이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려도 이제 동시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뭐 하나의 정당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쌓아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혁 작업이라는 것은 고단하고, 그렇지만 이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감정, 정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엑셀레이터를 밟음으로써 올 수 있는 분란, 분열, 이것도 우려를 하는데, 당장 대통령 출당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대위원장의 지금 된 신임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책무, 이게 뭘지, 이게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존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보수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사실 몰락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인데, 35세 최연소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앉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극약 처방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궁극적 목표가 당의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선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또 청년 최고위원도 하는 등 정치적 내공이 상당히 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 속에서 궁극적 목표는 일단 당의 대선의 승리인 것이고, 그 1차적으로 그럼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집 나간 3H를 잡아라. 집 나간 3H. 공교롭게도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다 H로 시작합니다. 3H는 이번 그 경선에서 같이 경쟁하셨던 한덕수 전 총리님, 한동훈 전 대표님,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그 같이 이 캠프에, 큰 빅텐트에 일단 모심으로써 지도 밖으로 행군할 수 있는 그런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그 전술로서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중하면서도 정말 그 간절하게 또 나름대로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임 원 비대위원장으로서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저도 봤을 때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중도 확장이 현실적으로 또 중요하다는 부분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도 살리기 어렵고, 우리 보수 세력도 민주당의 무단한 어떤 그런 입법 폭주, 또 탄핵 폭주 등으로 인해서 괴멸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 상황 속에서 리더들의 역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대선 후보는 통합,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쇄신, 이 두 개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지금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좌파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간질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떼내고 중도층도 떼내고 하려는 그런 이관계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주입시키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통합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되는 부분을 김문수 후보님의 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오롯이 신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결단, 그에 따른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으로서의 어떤 스탠스, 비판적인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후보님이 얘기하는 지게 짝대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많이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라도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보면은 산토끼를 잡고 좀 더 확장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한 고육책이란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에게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혁신을 위한 어떤 카드로 내민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어제도 봤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이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마음을 돌리거나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좀 지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김문수 후보님 제가 미디어 특보 팀장으로서 단장으로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전화 직격 인터뷰 연결해서 여론 현안 다뤄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